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 우리 이제 강원, 울산, 인천 지역 응시하시는 분들, 이번에 앞에 하이탑 개념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제 요 다음 강의로 듣는 게 바로 수능형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는 시험에 지역마다 유형과 성격과 성향이 좀 다르죠. 특히나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상황을 분석하고 이게 왜 이런지 그에 대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강원도, 울산, 그 다음에 인천 지역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강원, 울산, 인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필수로 강의를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복습도 여러 번 하시면서 숙달하셔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다 공부하고 다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 제가 이렇게 선정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시고 그 과정에서 연습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 이런 표현을 쓰죠. 문제 푸는 기계가 된다. 그죠? 유형이라는 게 사실 약간 정해져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닌데 약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은 아 그래 이런 유형이었지 하면서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면은 문제를 좀 쉽게 빠르게 풀 수 있고 심지어는 시간도 세이브해서는 다른 이제 전공 과목 있죠. 거기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아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런 뭐 홍보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이 수능형 문제풀이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만점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얘기까지 도냐면 만점자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수능형 문제풀이에서 좀 더 난이도를 높게 어렵게 해가지고는 문제를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돌지 않냐,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충분히 신빙성 있는 말이에요. 물론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제가 무조건 내년에 어렵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의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잘 받아 100점이 아니면 사실상 합격이 안 될 수준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능형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수능형 문제풀이를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또 좀 전달하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하이탑 개념 강의 했었죠. 개념 강의. 자, 개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거는 수능형 문제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수능형 문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짬뽕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치시는 시험에서는 커리큘럼이 이제 박노원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개념 강의를 기본 심화 하시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순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수능형 문풀에다가 단원별 문풀과 기출 문제를 섞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고 올해도 조금 개편을 했어요. 제가 물론 문제가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작년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요. 안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조금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거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왕 하실 거면 제가 좀 개편을 좀 해놨으니까 이 수준에서 해도 충분히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풀이 들어갑니다. 그죠?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수능형 문풀에 들어가는 문제랑 아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수준의 문제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 실전 연습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능형 문풀이나 개념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완전히 새로운 유형 또는 어떤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되게 당황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그 시험지가 제가 이때까지 풀었던 수능형 문풀이나 개념 강의에서 풀었던 문제나 이런 문제랑 똑같이 나올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물론 비슷하게는 나와요. 비슷하게는. 그런데 똑같은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제가 강의를 했고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형태만 바뀌어서 똑같은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는 나오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전 연습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 괜찮죠? 그 다음에 본인의 개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내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시험지에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찍을 수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외우고 있는지, 또는 문제 분석을 똑바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늘 강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의미가 없어. 왜? 모의고사는 우리가 실제로 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적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20문제를 풀었는데 원래는 만점이 나와야 합격권이라고 하더니 난 5개나 틀렸어.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이게 아니에요. 마음 바꿔야 돼요. 5개나 틀렸네? 다행이다. 이 5개 다시 공부한 다음에 내가 실제 시험에서 만점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연습을 했다. 오케이. 연습 시간 맞춰 다 해봤어. 개념 확인해봤더니 내가 틀린 게 있구나. 내가 오류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또는 오개념이 있구나. 이런 것들 찾아내가지고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끝나고 나면 사실상 끝이 나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업데이트를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이게 3가지 스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수능형 문풀을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번 시험을 쳐보셨던 분들, 또한 자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다 해보셨죠? 마찬가지 수능 시험도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습. 그죠? 복습. 이거는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죠. 복습. 중요한데 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습이에요. 예습. 개념 강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습 얘기를 안 하는데 문제풀이는 예습을 왜 얘기하냐? 문제잖아요.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안 풀고 와가지고는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어준다 한들 결국 푸는 건 제가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예습 미리미리 풀어 온다. 푼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예습하고 뒤에 답지 있거든요. 답지 확인한 다음에 답 체크를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이 있어. 문제가 쭉 설명이 쭉 있고 그림이 하나 있고 자료가 하나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기역, 니은, 뒤끝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실수나 이런 어떤 우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딱 읽었더니 기억은 내가 확실히 알겠어. 아, 맞아. 내가 알아. 기억은 내가 공부했던 거야. 기억은 100% 맞아. 근데 니은을 보니까 100% 틀렸어. 아, 얘 무조건 아니야. 그러면 1번의 기억이 이렇게 있고 4번의 기억 디귿이 이렇게 있어. 근데 디귿을 딱 봤더니 디귿 애매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저번에 본 것 같아. 디귿을 맞는 것 같아. 좋아. 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맞다고 하자. 그 다음에 답 4번 찍고 넘어가요. 자, 이게 맞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수능형 문풀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문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해요. 기억 확실하게 맞고 니은 확실하게 틀렸어. 근데 디귿은 애매해. 근데 1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확률은 2분의 1이야. 물론 실전시험장 가가지고 디귿을 모른다 그러면 찍은 게 맞아요. 안 찍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그럼 내가 디귿을 모르겠어. 그럼 정답을 찍지 마세요. 그냥 틀려.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디귿을 이상한데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디귿이 맞다라고 해놓고 답 4번 찍어놓고 난 다음에 답 지워하겠다니 4번 맞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매기는 빨간 펜으로 맞아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디귿은 다시는 안 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나도 그래요. 문제에다 동그라미 친 거는 내가 다시는 안 봐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틀렸다 표시해야 내가 뭐 틀렸지 하면서 본다고. 정말 물론 꼴뱅이 싫지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맞고 틀리고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문제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돼. 근데 중요한 건 틀린 걸 왜 틀렸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복습해야 되는지 이거를 체킹을 하고 복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이게 완벽하게 되면은 다 맞은 사람보다 다 틀린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쌤 이거 틀렸어요. 이 미친 전생아 나 이거 어떻게 풀란 소리야. 그게 아니에요.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안 하는지 보니까 뭐 신경계 파트의 개념이 아직 덜 된 것 같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본인이 책 들고 와가지고는 스스로 복습을 한번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모자란 걸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습을 하실 때 내가 기억 확실하게 알겠어. 니은 확실하게 틀렸다는 거 알겠어. 디귿이 애매하네. 답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틀렸다 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귿이 왜 애매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써보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위에 있는 가 과정과 나 과정 사이에 어떤 뭐 현상이 헷갈렸다. 난 정확하게 나를 못 봤다. 내가 이 개념이 부족했다라고 적어두세요. 적어준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체킹을 한 다음에 그걸 뭐 연습장이든 아니면 빈 이면지 같은 데 적어놓고는 나중에 다음 날이든 그 관련된 파트에 가가지고는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제 또 들으시겠죠? 강의를 들으면 내가 맞고 틀리고도 확인해 볼 거예요. 그죠? 맞고 틀리고를 확인해 본 다음에 잠깐만 내가 기억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맞다고 했거든? 답지에도 기억이 맞다고 돼 있어. 그런데 선생이 제가 설명하는데 기억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 내가 한 해석하고 다르네? 잠깐만. 그럼 내가 이거를 알기는 알았는데 100%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기억과 관련돼 있는 개념서나 책에 가가지고는 다시 한번 그 파트 읽어보는 거야. 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구나. 사실 이거였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던져주는 대로, 자 여러분 이거예요 던져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 먹은 다음에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알겠어, 기억 이해했어, 완전히 이해했어. 그러면 나중에 또 2번 3번 4번 문제 넘어가면 기억과 비슷하거나 또는 기억을 토대로 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도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땐 그렇게 했었지 하면서 이해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까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하자? 강조하는 거예요. 예습을 먼저 하자. 예습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단 하나라도 애매하거나 모르겠으면 답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틀렸다 하세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나 더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수강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책이 있는데 또 답지도 있어. 그리고 내가 풀어봐. 별로 틀린 게 없어. 그리고 풀어봤더니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몇 가지 있구나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는 굳이 강의 들을 필요 없겠네 생각하시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뭐 그분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100점짜리 공부법은 아니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선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다 풀렸어. 그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시험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는 것 중에서 100% 제가 풀어드린 것 중에서 100%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거는 이런 것도 같이 복습을 하세요. 또는 이거는 사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강의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 1개를 챙겨가는 거예요. 또는 2개밖에 안 챙겨가. 그럼 왠지 시간 낭비 같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난 다 알고 있는데 시험장 가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는 많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용을 이번 1강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100개의 개념이 나왔다 치면은 내가 99개를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그 1개 때문에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개념 강의를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부분에서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 뚫린 부분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수능형 문제풀이가 이런 식으로 잘 완성되고 나면은 모의고사 문풀도 아주 쉽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래요. 하나를 잘 완성시켜 놓으면은 다음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만약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딱 끊고 문제 풀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개념 강의를 다 듣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념 강의가 충분히 복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앞에 개념 강의 하는 동안에 충분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제가 숙제도 내드리고 OX도 드리고 하면서 충분히 공부가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다 알겠지 그래 다 알겠지 야 알죠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반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시간이 좀 쫓겼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강의를 내가 개설할 테니까 조금 좀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이미 학원 관계자분들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해볼까 싶어요. 올해는 일부러 개념을 한번 더 설명을 해보고 일부러 하나하나 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강의만 들어도 개념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습득이 돼요. 물론 100%는 안 되겠죠. 개념 강의가 100%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습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게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신 분 있어요. 아,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스킵하는 제 인터넷 창에 스킵하는 거 있으니까 그 스킵하셔서 들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자, 1번. 다음은 생명과학의 연역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연역 탐구 방법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과학 탐구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 자, 연역 탐구 방법과 귀납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꼭 알아둡시다. 연역은 뭐가 존재한다? 가설과 실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귀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죠? 가설이 뭐였어요? 다른 말로 잠정적인 해답 또는 뭐 정답 이런 표현을 쓰죠.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거야. 그 상태를 우리가 가설 설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죠? 가설 설정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그거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자, 요거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연역 탐구 방법. 연역 탐구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문제인식. 왜 그럴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관찰했어. 문제인식 했네. 그죠? 어떤 현상을 보고는 이런 상황이 있구나. 자, 두 번째. 가설 설정. 가설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적 해답. 이럴 것이다. 그죠? 자, 가설 설정을 해놓고 나면 뭐예요? 3번.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게 실험이죠, 실험. 그때 항상 뭐 한다? 대조 실험을 한다. 대조 실험. 자, 대조 실험이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 비교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비교 대상 적어 볼게요. 자, 비교 대상 첫 번째 대조군. 그죠? vs 실험군. 자, 내가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사제의 기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주사제를 넣은 집단과 주사제를 넣지 않은 집단이 있겠죠.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알고 싶어서 넣은 그 집단, 그러니까 넣은 집단이죠. 넣은 집단이 실험군이 될 거고 넣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이 되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용어예요, 용어.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단에는 주사를 넣지 않고 실험군에는 주사를 넣었어. 하지만 주사제 이외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물 마시는 거 등등등 그 이외의 상황은 모두 똑같이 맞춰줘야 돼. 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변인? 조작 변인.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두는 것을 통제 변인. 이 둘을 우리가 합쳐서 독립 변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용어들은 여러분 시험에 얼마든지 나오고 나중에 문제 풀겠지만 용어들이 등장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독립 변인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종속 변인이라고 하자.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인, 종속 변인은 다른 말로 하면 결과라고 하면 되겠죠. 잘 봐요. 주사제의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 주사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양이 있어. 양 A 집단과 양 B 집단이 있어. 내가 어떤 백신 주사의 기능을 알고 싶어. A에다가는 주사제를 넣고 B 집단인 주사제를 넣지 않았어. 그런 다음에 감염을 시켜봤더니 A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10마리라 치면은 9마리 생존, 얘는 전멸,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아, 주사제가 양 A에게서 좋은 기능을 했구나라고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때 주사제를 넣고 안 넣고 해주는 다음에 이 과정을 우리가 무슨 변인? 조작 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통제 변인 나머지 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초록색으로 쓴 생존한 양의 수, 요건 우리가 뭐라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종속 변인이야. 잠깐만, 이 선생아. 그렇다면 실제 독립 변인이 원인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은 조작 변인이 원인일 수도 있겠네. 네, 맞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조작 변인이 원인이 되어라는 표현이 나와도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조작 변인이 원인이 되어 결과 종속 변인이 나왔어. 그럼 이 실험에서는 양의 생존 여부 이런 식으로 말해도 종속 변인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렇게 다음 4가지 용어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4번째, 자료가 나오면 자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6번째, 일반화 시킨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가지. 2번과 3번. 맞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내가 세운 가설과는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가서 가설 재설정을 한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연역 탐구 방법이래요. 자, 가설 설정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이거 뭐다?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러니까 실험이죠, 실험. 기억번.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봐봐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이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겠죠. 지금 가 단계에 대한 설명에 대해 물어본 거니까.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 잠정적 해답, 발음 안 돼. 잠정적 정답, 뭐 등등등 다 될 수 있어요. 뭐다? 가설 설정 얘기하는 거다. 틀렸네. 디귿번.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자, 대조군, 실험군, 탐구, 설계,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맞다. 정답은 디귿 3번이고요. 2번.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연역 탐구의 이제 문제인식 뭐예요? 오케이. 가설 설정. 그 다음 뭐예요? 오케이. 탐구 설계. 그 다음에 수행. 결과 분석, 도출, 일반화, 학설로 만든다. 돼 있죠? 자, 여기서 A 과정과 B 과정이 있는데 A 과정은 결론이 내가 세운 가설하고 안 맞아. 뭐 한다?
가설 재설정, 그 다음에 결론 도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운 가설과 일치한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억. 가하 과정에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그죠? 해답되고 결과 뭐 정답 다 상관없어요. 응, 맞네. 니은 대조군 설정은 나에서 해야 된다. 나. 대조군 설정 맞죠?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죠. 디귿. 도출된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B 경로를 따른다. 아니죠? A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설 재설정.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죠?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뭐 서울이나 경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야. 뭐 다음 이렇게 1번에 놓고는 다음 뭐 연역 탐구 방법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능에 이래 돼 있어. 줄글 쫙 적어 놓고는 야, 다음을 분석을 해봐, 네가. 이렇게 나와요. 자, 갑니다. 두 가지 생명과학 탐구 사례이다. 자, 가.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 생각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25마리 양과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25마리 양을 동시에 탄저균 병에 주사했다. 그러나 발병 여부를 알아봤다.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 그 다음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양 두 가지가 있네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주사를 했을 때 결과죠. 그러면 주사한 게 실험군이 되고 주사하지 않은 게 대조군이 되겠네. 오케이. 나 에이크만은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오케이. 가설 설정했네. 연역탐구구나. 위에도 연역탐구, 밑에도 연역탐구.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백미를, 다른 집단에는 현미를 먹이면서 각각 각기병 발병 여부를 확인했다. 오케이. 디귿번. 가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아니다. 실험군이다. 니은. 나에서 닭의 먹이 종류는 조작 변인에 해당한다. 자, 나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한 집단에는 백미를 먹이고 한 집단은 현미를 먹였어. 그럼 먹이 종류를 다르게 바꿨네요. 오케이. 조작 변인 맞네. 바꿨잖아. 그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연역 탐구 과정의 사례이다. 맞죠? 둘 다 연역 탐구 방법이라고 그랬어.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시는데 사실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네. 다음은 생명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와 나는 각각 귀납과 연역 중 하나다. 자, 가. 레디는 파리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생각하여 생선 도막이 들어있는 두 개의 병을 준비했다. 병 하나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병 입구를 천으로 싸고 막아버렸대요. 니은 나머지는 병 입구를 그대로 두고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다. 자, 누가 대조군이에요? 그죠? 이게 대조군이겠네. 그대로 둔 거. 이건 이제 내가 천으로 싼 거니까 뭔가 조치를 취한 거죠. 기억이 실험군 되겠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니은 조건에서만 파리가 생겼다. 니은 조건 뭐예요? 대조군으로서 파리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 곳에서만 생겼구나. 오케이.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 여러 섬을 각각 돌면서 핀칫의 부리 모양과 크기에 섬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핀칫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거 많이 유명한 거죠. 다윈의 핀치 연구. 이거는 뭐예요? 귀납 연구 방법이다. 이거 뭐 실험이 없잖아. 그죠? 기억번. 기억은 실험군이다. 자, 맞죠? 실험군.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조작 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봐봐요. 조작 변인이라는 설명을 썼죠. 조작 변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바꾸는 거라 그랬어.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는 천으로 둘러쌌고 하나는 천으로 둘러싸지 않았잖아. 그럼 천으로 둘러싼 것과 안 싼 거, 이게 바로 조작변이 되겠네. 천으로 둘러싸고 안 싸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조작 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이다. 파리 생성 언제 있었는데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니은 조건에서 한 파리가 생겼다 했으니까 이건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종속 변인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 종속 변인이다. 맞죠? 디귿번. 나는 귀납 탐구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5번. 철수가 실시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자, 관찰 및 문제인식. 여름에 무성했던 은행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자, 가설을 세웠는데 알려주지 않았네요. 물음표. 그 다음 탐구 설계 및 수행. 여름에 잎이 무성한 은행나무를 온실에 심고 A그룹은 여름과 같은 일조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A는 지금 지금 현재 여름이니까 여름 상태 그대로 뒀어. B그룹은 일조 시간을 점점 짧게 변화시켜서 가을과 같아지도록 한 후에 일정 시간 동안 각 그룹에 떨어진 잎수를 비교했다. 자, 봐봐요. A는 여름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랬죠. 그럼 A가 뭐가 돼요? 이게 대조군이 되겠네. B는 내가 1조 시간을 변화시켰잖아. 오케이. 이게 실험군이 되겠네요. 됐죠? 결과 일정 기간 동안 A와 B에서 떨어진 잎의 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게 결과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어떤 1조 시간의 변화를 줬을 때 떨어진 잎의 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차이가 없었대요. 그럼 내가 가설을 잘못 세운 거네. 그럼 결론 기억돼 있고, 자, 기억분 갑니다. 종속 변이는 떨어진 잎의 수이다. 그렇겠죠? 잎의 수를 조사했다 그랬으니까 잎의 수가 차이가 없었지만 종속 변이는 그렇게 해당하겠네. 니은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이다. 맞죠? 디귿, 가을에 이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은 일조 시간의 영향 때문이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지금 결론이 어때요? 그죠? 가설 잘못 세웠잖아. 가설 재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은 일조 시간 영향 때문이다라고 결과가 차이가 없었는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영향 때문이다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가설을 재설정하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물질 X의 작용을 알아낸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자, 대장균을 배양하던 배지에 우연히 X가 첨가되었고 이 배지에서 대장균이 사라진 것을 관찰했다. 땡땡땡이라는 가설을 설정했고 20개의 대장균 배양 접시를 준비하여 10개의 접시엔 X를 넣고 나머지는 넣지 않았다. 자, 나왔죠? 여기 10개의 접시에는 X를 넣고 나머지 접시에는 X를 넣지 않았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첨가되었을 때 변하죠. 이게 실험군, 밑에가 대조군이겠네. 됐죠? 자, X가 첨가된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X가 첨가되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했다. 대장균 증식을 방해하는 게 X구나. 기억번. 이 실험에는 대조군이 설정되었다. 맞죠? 니은 이 실험의 조작 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이다. 대장균의 증식 여부. 대장균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 얘기겠죠. 그럼 뭐예요? 조작이 아니라 종속 변인이라고 해야 되겠네. 디귿.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억에 적절하다. 지금 가설 세운 게 X가 대장균의 증식을 방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네. 억제한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철수가 수행한 탐구다. 자,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아, 소화효소 X 뭔지는 모르겠는데 녹말을 분해하는데, 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를 준비한 후에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하고 37도씨에서 반응을 일으켰다. 그랬더니 첨가물질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결과 봐요.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됐대. 그러면 1은 분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라고 결론 내렸네요. 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첨가한 기억과 니은의 차이는 니은에서 소화효소 X가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겠네. 쉽죠? 오케이, 여기 있네. 소화효소 X가 니은에만 들어가야 돼. 그럼 정답 1번이겠네요. 됐죠? 오케이. 8번.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제초제 A의 농도는 물벼룩 생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초제 A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벼룩의 생존율이 낮아질 것이다. 자, 나가 가설 설정이죠. 시험관 1과 3에서 배양액과 제초제 A, 물벼룩을 표와 같이 각각 넣었대요. 자, 그림 봐봐요. 표를 좀 확대해서 봅시다. 자, 표를 보니까 시험관 1에는 배양액만 1000ml를 넣었어. 2를 보니까 배양액 995에다가 제초제 5를 넣었고, 3에다가는 990에다가 10을 넣었어.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보이죠? 1번, 2번, 3번에 총액은 어때요? 총 용량, 총액 다 똑같죠? 1000, 1000, 1000 다 똑같잖아. 맞죠? 이것도 통제 변인이에요. 차이를 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배양액 1000 그대로에다가 5를 넣어버리면 1005가 되잖아. 마찬가지 1000에다가 10을 넣으면 1010이 되잖아.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액도 같이 만들어줘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잘 봐요. 다시 넘어와서 아까 우리 앞전에 있던 문제 증류수랑 소화효소 X 넣은 거 있죠, 이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증류수를 100ml 넣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총합이 얼마야 돼요? 그렇죠? 이 총합이 100ml여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를 내가 10ml를 넣었다 그러면은 증류수는 90ml를 넣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됐죠? 이것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 괜찮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8번 문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살아있는 물벼룩 수를 조사를 해봤대. 기억 봐. 과정은 죄송합니다. 기억. 과정은 가설 설정에 해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가설 설정 맞고. 니은. 조작 변이는 물벼룩의 생존율이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제초제에 의해서 물벼룩이 사냐 못 사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물벼룩의 생존율은 종속 변이에 해당하겠네. 조작 변이는 뭐예요? 제초제를 넣고 안 넣고 또는 제초제의 양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디귿.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시험관 1에서 3에 넣어주는 물벼룩의 종류는 같아야 된다. 맞아요. 물벼룩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약간 오버하는 거기도 한데 어떤 내가 샘플 모델로 쓰는 어떤 생물이나 물질 있잖아요. 그게 그 만드는 제조사가 있거든요. 제조사. 우리 그 백신 제조사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제조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물벼룩을 A 회사랑 B 회사, C 회사에서 만들어. 근데 내가 물벼룩 갖고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A 회사에서만 주문을 해야 돼요. B, C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야. 근데 내가 어떤 실험을 하고 싶어. G에다가. 그러면 내가 쓸 거면 화이자만 써야 돼요. 쓸 거면 모더만 써야 돼. 왜? 제조 회사가 달라지면 제조 환경이 다를 테니까 물질 성분도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네. 심지어는 제조 회사까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통제 변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종류가 같아야 된다. 그렇겠네. 변인 통제해야 되겠네. 됐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생명현상 특성 들어가도록 할게요.